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장 의미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PPT에 2장을 요약해 놨습니다.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교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여기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의미 탐구의 대상이고 주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미는 우리 머릿속, 마음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빙산이 있는데 빙산은 드러나는 것이 10% 내지 2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안에 잠겨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속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있는 이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참 어렵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들머리는 이제 이 의미를 이해하는 5가지 정도의 과제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 탐색인데 의미와 뜻맛의 이해, 요거는 이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한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의미 층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로도 살펴보고 세로로도 살펴보고 그러한 것이지요. 의미 정의 방식인데요. 이 5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더 올라가면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부터 철학을 하면서 또 문학을 하면서 미학을 하면서 그때는 종합학문이니까요. 그때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언어의 문제, 의미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여러 방식으로 의미가 뭔가를 정의해 보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우리는 선인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또 이렇게 그 당시로는 최선의 답을, 지금은 비록 그것이 좀 문제가 있지만 따라가 보는 것, 그것이 학문의 길입니다. 학문은 현재 있는 정답을 아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떤 시대에 가면 또 구식이 되니까요. out of date 되니까요. 늘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미래의 대안을 위해서 우리가 그 역사를 따라가 보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의미 이해는 여러분 시대에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이게 또 다 구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신식에 맞추고 새로운 좋은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길을 따라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의 정의인데요. 여기서는 이 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요 2.1 의미와 뜻맛이 이해하고 의미 정의, 이게 중요해요. 바로 이제 주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도 보면 7가지가 있습니다. 이 7가지 안에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성분 결합체에도 3가지가 있고 사용에도 3가지가 있고 이러니까
몇 가지가 있고요. 또 이것 말고도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따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러면 의미라는 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존 밀턴이 이야기했듯이 예컨대 중요한 곳에 또 흥미로운 곳에 또 정말로 그 의미가 그 다채로운 곳에는 큰 광장이 형성되고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주장이 여러 개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큰 무대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야말로 그 의미 있는 장이 모인다는 것이죠. 거기는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의견으로 가령 완결되어 버리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 중요함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이만큼 많은 정의가 있다는 것은 이 현상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빙상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언어의 속사를 캐내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보고 저런 측면에서도 보면서 이 선인들이 그 답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의미 유형인데 기술적, 표현적, 사회적 의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들모대에 있는 이 장의 목적은 이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장을 통해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완결하게 알 수가 없겠죠. 이제 여러분은 이 정말로 그 의미라는 그 세계로 여행을 떠나가 보는데 대강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떠나면 그 여행이 더 알차고 진지하고 또 이를테면 우리는 아는 만큼 보는 거니까 더 현상을 이를테면 제대로 보면서 발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의미 탐색인데 여기 바로 의미와 뜻맛이 이해입니다. 의미는 한자의 의와 뜻으로 합쳐져 있는데 이것이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뜻맛으로 되어 있어요. 이 뜻맛 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 합성체고요. 의미 층위는 단어, 문장, 발화층인데 종래에는 단어 층위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문장 층위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발화 층위로 가는데 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되어 있는 독자적인 층위가 아니고 언어를 이루고 있는 그 층위가 더 이를테면 좁고 더 넓고 이런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의미의 정의 방식은 이제 실제적 정의와 명목적 정의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안을 내었습니다. 지금 보면 각각의 안에는 유용한 사항, 장점이 있고요. 또 부족한 점이 있어요. 실제적 정의와 명목적 정의. 그다음 실물 지시에 의한 정의입니다. 이게 실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책상이 뭐냐 하면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고양이가 뭐냐 하면 저기에 벽을 기어오르는 고양이를 보고 저거다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있어요. 어린 아이가 그 많은 현상 속에서 담벼락을 기어오르는 검정 고양이가 있을 때 엄마가 고양이다 하면 아이는 그 많은 이를테면 대상 속에서 그래도 어머니가 의도하는 말을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서 뭐 그냥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놀라운 이를테면 상황 판단 능력과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동의관계에 의한 정의 이거 우리 많이 하지요, 그렇죠? 가령 뭐
기쁘다가 뭐냐 하면 기쁘다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즐겁다 아니냐. 뭐 해피가 뭐냐 하면 뭐 조이 아니냐. 뭐 톨이 뭐냐 하면 톨과 비슷한 그런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동의관계입니다. 이건 상당히 외국어를 배울 때나 또는 우리 토박이 말이라도 낯선 말을 그 개념을 잡을 때 동의어를 제시하는 방식, 그게 많이 쓰입니다. 문맥과 전형적인 보기에 의한 정의입니다. 그 전체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어떤 단어를 제시해주면 우리가 유추해서 그 의미를 헤아리는 방식입니다. 또 전형적인 보기는 뭐 예컨대 독일어에서 오프스트하는 말을 우리가 했을 때 그게 오프스트가 뭔지 모를 때 뭐 애플이라든가 뭐 이를테면 바나나라든가 이렇게 하면 아 그게 뭐겠다 과일이겠다 이렇게 유추하는 방식입니다. 속과 종차에 의한 정의인데요. 단어가 속한 부류와 또 종차인 변별적인 자질을 제시함으로써 단어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의미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의미 정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의미를 지시라고 보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학설이 사용되었고 또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또 사고 또는 개념이다 하는 이런 개념술하는 게 또 통용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의관계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관계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제 임지룡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면 임지룡이와 같이 사는 가까이 있는 친구를 이렇게 대봅니다.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임지룡의 친구를 보니까 임지룡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짐작하는 겁니다. 의미는 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단어는 그와 함께 사는 가로와 세로의 좌표 축에서 관계를 맺으면 사니까요. 그 관계를 제시해서 의미를 보여주려 하는 이런 학설입니다. 이거는 구조 언어학에서 많이 이렇게 이 이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분 결합체다 하니까 의미가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성분은 우리 마음속이나 머릿속에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머릿속에 있는데 어떤 단어가 이를테면 떠오르면 그 단어를 이루는 성분들이 다시 딱 결합해서 물이 H2개와 O 하나이듯이 물이 해체되면 H2개가 해체되고 O가 해체되듯이 해체되어 머릿속에 기본되는 성분으로 있다가 물을 하면 결합해서 H2O가 결합해서 물로 나타난다. 해체와 결합으로 성분의 결합체로 이루어진다. 거기에는 이름은 의미 성분, 의미 본원서, 개념 본원서라고 되어 있지만 그 생각은 발상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는 사용이다. 아무리 뭐 지시니 개념이니 또는 의미 관계니 성분이 해도 그게 현실 속에 와서는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전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먹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뜻이 수도 없이 많아서 그 보다와 먹다가 사용되는
사용 현장을 보지 않고는 그 의미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는 사용되는 방식에 있다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여기 있는 용법이라든가 자극 반응이라든가 감정적 반응, 이걸 가지고 의미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동적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자극 반응설은 브룸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구조 언어학자, 기술 언어학자의 학설이고 행동주의 심리학하고 결합해서 이 이론을 펼쳤습니다.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의미는 용법이다, meaning is use, usage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정적 반응이다 하는 것은 오스굿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는 진리 조건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인데, 이게 바로 이제 형식 의미론에서 의미가 진리 조건이라고 하는 학설을 내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화라고 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현상이 있는데 어느 현상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을 개념화자라고 하는데, 이 개념화자들이 그 있는 현상을 자기가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웃의 만루라는 이런 야구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보고 어떤 관객은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관객은 위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상황을, 장면을 보고 개념하자가 해석하는 것이다, 이걸 의미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자리에 이것을 모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교과서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의가 이렇게 7개가 있고, 여기 보세요. 성분결합체 3개가 있고 사용의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의미관이, 이건 학설입니다. 뭐 지시설, 개념설, 의관계설, 성분 분석 이론, 또 자연 의미 분석 언어 접근법, 또 개념 의미론, 행동주의설, 용법설, 의미 미분법, 진리 조건설, 인지 의미론, 이렇게 이건 학설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재입니다. 외부 세계에도 있고 머릿속에도 있고 언어 속에도 있고 또 화자의 상황 속에도 있고, 뭐 이렇게 보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영향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학설이 일어나면 그 다음 시대 상황에 그것이 이를테면 그 많은 그 반대 이론이 일어나서 그 학설이 폐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에 와보면 그것이 다시 정반합이라고 해서 융합되기도 하고, 예전에 그 학설이 더 이렇게 부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의 그 최선인 학설이 영원할 수도 없고, 또 패배가 됐던 그 학설이 영원히 죽지도 않고 늘 이렇게 이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를 통해서 좀 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33쪽인데요. 거의 들물입니다.
예, 들머리에는 제2장을 이렇게 안내하고 또 어떻게 전개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2장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네 번째 줄에 보면 의미는 언어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째 문단에 보면 의미는 의사소통을 비롯하여 인지, 문화의 핵심적 사항이며 복합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카그니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고등 정신 과정을 인지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파악을 할 때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감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본능적이고요. 또 우리 몸의 신체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감각 단계보다도 조금 더 진행된 게 지각의 단계입니다. 완전한 단계가 인지의 단계인데 인지의 단계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현상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고 의미를 이렇게 일으킵니다. 영어에 보면 make sense of라는 이게 이해하다는 뜻입니다. make sense of라고 하는 것은 이 센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센스를 만드는 것은 의미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인지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옳다면 우리의 마음속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 이걸 인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기는 네 가지를 다루는데 의미가 무엇인가를 탐색해보는 장이 있고요. 또 의미를 정의하는 그 방식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또 구체적으로 의미의 정의에 대한 7가지 방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의 정의를 보면 어떻게 의미가 이렇게 7가지니 또는 12가지니 이렇게 의미가 많이 정의되나 하나로 정의되지 않는 것은 이 의미론이라는 학문이 좀 불투명하고 또 이를테면 그 실체가 없고 또 이를테면 그 학문이 과학적인 학문이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7세기의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말하기를 우리는 더 알고 싶은 욕망이 있는 곳에 더 많은 주장이나 저술이나 의견이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존 밀턴은 의견이라고 하는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완성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고 불변한 것이 아니고 가령 훌륭한 사람 또는 그 현상을 정말 치열하게 파악해 보려고 하는 진지한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는 의견이라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지식이다. 만들어지고 있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와서 의미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그 존 밀턴의 그 생각이 정말로 큰 그 도움을 주고 또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훌륭한 의견이라는 것은 만들어진다,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사상의 독재자들은 자기가 만든 이론이나 사상이 만고불변이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은 다 오만이었다, 편견이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미의 정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현상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살펴보고 헤아려 왔다. 우리는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중요한 체험이다,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의미 유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미 탐색인데요. 아까 제가 간추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미라고 하는 그 용어가 여기에 있는 교과서 34쪽에 있는 월인석보의 최초로 뜬맛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문헌을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참 이렇게 들뜨고 신명이 나고 흥분했습니다. 1459년에 월인석보를 만들던 사람들이 뜬맛이라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을 드러내었구나. 거기 보면 뜬맛이 다옴이 없을세 솟는 샘에 가잘 비머. 오늘날하고 그 의미가 좀 낯설지요. 그래서 갈로 속에 뜬맛이 다함이 없으므로 솟는 샘에 비유하며, 앞뒤의 맥락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해하는데 불완전하겠지만은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뜬맛이 다함이 없으므로 솟는 샘에 비유했다, 그런 용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능엄경은혜라고 하는 또 곧 이어서 3년 뒤에 나온 불경은혜인데, 거기도 보면 소리 난 오직 일hum과 구와 맛에 붙들려 갖디 못하며 넙디 못하니라 마산 뜬맛이라. 갈로 속에 번역되어 있는 걸 보면 소리는 오직 이름과 구와 맛이 딱 이렇게 붙들려 있어서 다 갖추지 못하며 또 늘지 못하니라 맛은 뜬맛이라 일어났어요. 한자로 보면 성은 유국 명구미하야 불에 불편하나니라 미는 의미하다. 여기도 보면 의미를 뜬맛으로 이렇게 뒤쳐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라는 이 말을 어떻게 풀이하는가 하면, 이거 뜬맛으로 되어 있는데 의는 뜻이고 미는 맛인데요. 한자를 우리가 보면 한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상형이니 회인이 이런 글자를 보면서 뜻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의 한 7%도 안 됩니다. 5만 자 가운데. 그러나 이 의회를 보면 의는 마음, 심과 소리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 의는 마음의 소리다. 이게 제 눈에 어느 날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고 의미를 오랫동안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이를테면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고 하는 과정에 어느 날
이게 보였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소리입니다. 마음의 소리니까 그게 뜻인데 이 마음의 소리는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라고 저는 파악을 했고요. 미는 맛인데요. 우리가 맛은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있는 이 감각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맛이라고 봤습니다. 밉니다. 이게 맛이고 이게 뜻이고요. 뜻은 외부에 있는 이 마음의 소리가 이렇게 참 내부에 있는 마음의 소리가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미는 밖에 있는 이 감각이 맛보듯이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발화를 청자가 듣고 새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의는 이것은 미닝에 가깝고요. 이거는 센스에 가깝습니다. 감각이에요. 의미는 뜻맛은 미닝과 센스가 결합된 것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35쪽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의미의 층위인데요. 의미가 예컨대 단어 층위가 있고요. 문장 층위가 있고 발화 층위가 있는데 단어 층위는 단어를 글자 그대로 이렇게 풀이한 층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논박하다라고 하는 한자어는 논과 박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다 그런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 다음에 문장 층위에 대해서는 가령 그 주장은 논박할 수 없다 하면 거기에 있는 각각 구성원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합성을 이룬 그 부분의 의미를 문장의 의미라고 본 것입니다. 발화층위의 의미는 이제 발화를 듣고 문장을 듣고 화자나 청자가 자기가 해석하는 그런 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 주장은 논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발화는 어떻습니까? 논박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런데 종래에는 단어 층위, 문장 층위를 주로 의미론에서 다루고 발화 층위에서는 잘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장 층위, 단어 층위, 발화 층위는 연구 방법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의미의 층위를 그렇게 3가지나 4가지로 나누는 것은 편협한 의미관이었습니다. 의미는 단어 층위에도 또 문장이 필요하고 발화가 필요하고 맥락이 필요하고요. 문장 층위에도 문장은 어휘 층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그 문장은 현재는 중립적이지만은 언젠가는 발화 층위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발화 층위는 어휘나 문장 층위의 도움이나 뒷받침 없으면 안 되니까요. 이건 모두가 통합적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했습니다. 36쪽에 3, 의미 정의 방식인데요. 이제 전통적으로 의미를 5가지 방식으로 정의해 왔는데요. 37쪽부터 그 정의가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그 정의의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어요. 뭐 한 2000년 동안 이런 의미의 정의 방식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여기서 매우 한 3쪽 내지 4쪽에 이걸 기술을 해놨는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요점 핵심을 보고 선인들이 의미가 이렇다는 거, 이렇게 정의해 왔구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37쪽에 실제적 정의와 명목적 정의인데 이것은 바로 거기에 있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real definition인데 이건 바로 한 사물이 무엇인가, 사물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천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뭐냐 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소멸되는 부르소음이다. 그게 천둥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소금은 NaCl이라고 하는 NA와 Cl이라고 하는 그 물체가 합성된 것으로 본 겁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은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았는가 하면 명목적 의미라고 하는 나미날 데피니션인데 나미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이름입니다. 네임의 명사형 또 다른 명사형이고 형용사형입니다. 나미날 데피니션이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언어에서는 내용의 본질보다도 단어의 의미가 더 관심이 있으니까 실제적 정의보다도 명목적 정의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목적 정의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외연적 정의와 또 하나는 인지적 정의입니다. 외연적 정의는 그 외연을 제한하는 방식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의 외연은 많은 것 중에 깃털 없는 두발 동물 feederless biped라고 하는 겁니다. feederless는 그 짐승 중에 동물 중에 털 없는 동물은 오직 인간이고요. 두 발로 직립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이게 feederless biped라고 하면서 인간의 외연을 이렇게 딱 제약하는 방식입니다. 또 인지적 정의는 cognitive definition인데 여기는 단어의 올바른 사용의 이해인데 인간은 많은 이런 물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뭐 생각하고 말하고 또 감정을 가지고 이런 것이 다 인지적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쪽의 정의 유형이 거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물 정의인데 이것은 오스텐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있듯이 담벼락을 따라 기어오르는 검정 고양이를 가리키면서 고양이다 이렇게 하면 많은 그 상황을 생략하고 고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의미라고 보는 건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고 또 익히고 할 때 이 정의가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우리가 알지만은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요. 실물을 가리킴으로 해서 여기에 있듯이 중의성과 불확실성입니다. 이장희의 봄은 고양이로 소이다 하는 게 보면 고양이가 여러 측면이 적어도 4가지 측면이 이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추상명사나 조사와 의미 같은 것은 실제로 실물이 없기 때문에 이 정의는 한계가 있겠죠. 3.3의 동의관계에 의한 정의인데요. 이것은 기쁘다를 즐겁다로 무섭다를 두렵다로 이렇게 파악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좋은 점이 있지만은 또 이를테면 동의관계는 역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쁘다 하고 즐겁다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무섭다와 두렵다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문맥에 의한 건데요. 그게 교과서 39쪽에 보면 정의어 definition, defiance 하는 definition하고 피정의역 하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정의어가 무엇인가 피정의어가 무엇인가의 내용이 여기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맥에 의한 정의는 예컨대 긁다라고 하면 긁는 문맥을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전형적 보기는 typical example인데 아까 서머리에서 얘기했듯이 오프스트카는 우리 독일 말을 잘 모르지만은 예컨대 뭐 여러 과일을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오프스트가 이게 사과구나 과일이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계적인데요. 장점도 있지만은 그 한계도 있겠지요. 여러분은 이 교재를 통해서 이 문맥에 의한 정의가 어떤 것이고 어떤 유용성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정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속과 종차에 의한 정의인데 이것도 아리스토텔의 정의 방식입니다. 예컨대 인간, 이것은 인간이 속해 있는 동물 부류지요. 종차는 그게 바로 디퍼렌시아라고 하는 건데 변별적 자질입니다. 인간이면서도 이성을 가진 인간, 동물,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속과 종차의 방법은 사전 기술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 가령 듣는 사람이 이성적이란 말을 모른다고 하면 이 정의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또 그 4번에서 보면 조류의 깃털에 대해서 피더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 조류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4번의 조류 그 깃털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번역상의 어떤 한계도 있겠지만은 조류학을 제대로 알지 않고는 깃털을 여기에서 설명해 놓은 이 깃털을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 정의입니다. 이것이 이 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7가지 정의를 드러났는데 주 2번에 보면 이 외에도 신경과학에서는 의미를 뇌 상태 놓고도 이래 정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4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시지요. 이것은 의미를 지시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라산 하는 게 한라산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한라산이 지시하는 실제의 1950m의 산을 그 의미로 파악한 것입니다. 지시는 그 부류 전체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망라합니다. 우리는 의미가 지시다 하는 생각에 이렇게 익숙해 있습니다. 쌀 하는 이게 하나의 단어가 있으면 이 실제로 상점에 있는 이 쌀,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요. 이 쌀의 내용을 우리가 부류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시입니다. 페인트에 빨강이나 노랑이나 검정과 같은 색깔이 쓰여 있지요. 그걸 보고 우리가 페인트의 의미를 헤아리는 이런 지시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 지시와 지시물이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금성과 샛별과 또 개밥바라기는 같은 별을 가리키는데 금성은 비너스는 중립적인 반면에 샛별은 새벽녘에 뜨는 그런 별이고요. 모닝스타고요. 개밥바라기는 이브닝 스타인데요. 그게 같은 별이기는 하지만은
그 의미가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지시물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또 추상명사나 기능어 같은 경우에는 지시물 자체가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용인이 뭐 귀신이니 하는 이런 허상에 대한 단어의 의미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 43쪽에 있는데요. 오르막과 내리막은 지시물이 같습니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동의어는 치안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쪽에 보면 오르막을 올라갔다는 되고 내리막을 올라갔다는 안 되죠. 치안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의미가 지시다라고 하는 이 이론은 한계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이론은 단어 차원이었는데 문장 차원에서 형식 의미론의 진리 조건설에서 이것이 확대 계승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고와 개념인데요. 이것은 오그던과 리차즈라고 하는 영국의 언어학자, 의미학자인데요. 1923년에 그림 3번에서 보듯이 유명한 기호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의미에 대한 그 세 가지 축을 그려놨는데요. 거기 보면 맨 왼쪽에 있는 이것은 상징인데요. 다른 말로 단어입니다. 여기는 개념과 사고라든가 또는 다른 말로 지시가 되고요. 이거는 지시물입니다. 아까 지시설에서는 이 상징과 지시물이 바로 연결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는 점선으로 해놨는데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개념이나 사고를 거쳐서 이리 가게 된다. 이 생각입니다. 개라고 하는 그 상징 단어를 떠올려보면 개가 지시물 개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과 사고의 개가 있는데 이건 추상적이죠. 이리 거쳐서 이렇게 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학설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은 상징에서 지시물로 바로 간다는 개념설에 비해서 이 학설이 매우 더 좋다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44쪽에 보면 그런데 이 개념이니 사고니 하는 이게 불확실하고요. 또 학자들마다 개념과 사고를 설명하는 방식이 너무나 달랐어요. 또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추상명사 또는 뭐 기능어 같은 거는 잘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 학설은 뒤에 개념 의미론과 인지 의미론에 상당히 수용됐습니다. 세 번째는 의관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의미를 의관계다. 예컨대 그 다음에 지시가 있는데 지시는 이거는 교과서, 교재 주 4번에 보면 거기에 어휘소, 지시, 의, 내포, 외연이란 말을 거기에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많은 것을 모두 설명하고 또 이 시간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요는 제가 이렇게 맥을 짚으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교재를 보고 또 다른 어떤 그 참고 서적을 보면서 그 내용을
더 보충해야 될 것입니다. 지시가 있는데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어의 외연입니다. 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 주로 현상입니다. definition이라고 하는데요. 의라고 하는 건 이건 센스인데요. 이 외연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과 같은 그런 좀 추상적인 개념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존 라이언스라고 하는 영국의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자였던 유명한 교수인데 이분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 가운데 의의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개라고 하는 단어는 개가 있는데 개는 뭐 고양이라든가 또는 개 가운데도 뭐 진돗개도 있을 것이고 뭐 불독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개의 어떤 이런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가 멍멍 짖지요. 고양이는 야옹하지요. 이런 세로와 가로의 축 속에서 존재하는 이 개가 개의 의다. 그러니까 개가 이루고 있는 계열 관계와 결합 관계의 망을 sense, relation이라고 했습니다. 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의미라고 본 겁니다. 이것은 장점이 있지요. 가령 이 단어가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관계이지 바로 그 대상 자체는 아니니까 간접적이고 2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4.4의 성분 결합체인데 의미는 예컨대 의미 성분 컴포넌트라든가 이게 다른 이름으로 또 의미 본원서라고 하는 47쪽의 세만틱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그 핵심되는 또 개념 본원서라고 하는 49쪽의 컨셉추얼 프리미티브라고 하는데 우리 이 머릿속에 가령 어떤 이런 원소가 머릿속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해체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것이 몇 개쯤 될까? 대강 뭐 그리스 시대부터 또는 동서양부터 2개에서 한 400개까지 이 본원소에 대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의 기본되는 그 원소가 있는데 그것이 머릿속에 해체되어 있다가 결합해서 분자나 원자와 같은 그런 단위가 결합해서 물체를 이루고 단어를 이루고 단어가 문장을 이룬다. 이런 발상입니다. 이 발상은 상당히 그 1930년대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학문이 화학이 중심이 됐는데요. 분자나 원자와 같은 이런 개념이 이를테면 그 과학으로 떠올랐을 때 이게 인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재 46쪽에 보면 노총각, 노처녀는 거기에 있는 인간, 남성, 성숙, 결혼과 같은 이런 의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게 머릿속에 있다가 모여서 노총각, 노처녀를 이룬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초창기에 인기 있었는데 47쪽에 보면 거기 보면 그 장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 가운데 한 문제점은 뭔가 보면 상위 언어인 인간이라든가 성숙이라든가 또는 여기 있듯이 그 결혼이라든가 이런 상위를 전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가는 설명하지 않는데 이게 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장점도 있었지만은 복합적인 의미 현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의미 본원서 하는 것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이 이론을 만든 베르시피카라고 하는 러시아 출신 여성학자가 만든 이론인데 그 내용은 48쪽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이 수학자가 인간 사고의 알파벳이라고 하는 이 인간 사고의 알파벳이 수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고 본 것이지요. 이것을 이를테면 모으면 이 세상의 언어를 다 이 단위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다언어 다민족이 있는 그런 나라에는 의미 본원서로 의미를 파악하면 굉장히 대조적인 측면에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는 이 이론이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원서의 수가 점차 늘어났는데 이제는 생각해 볼 때 도대체 몇 개가 있어야 인간 사고의 알파벳을 다 복원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답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 본원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켄도프라는 아주 천재적인 학자인데요. 유태계통입니다. 이분이 거기에 6번에 보면 윤서는 학교에 갔다라고 하는 그 대관로 속에 적어도 사건, 사물, 경로, 장소라고 하는 이런 논항들이 있는데 이것이 개념 본원서다. 이렇게 해서 의미를 전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장점이 있지만은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 수학이나 논리학의 문제로 의미를 파악하려 했고 이거는 동사에만 먹히는 의미 정의입니다. 그 다음 사용인데요. 이 사용에 대해서는 가령 자극 반응 이건 가령 블룸필드가 그림사의 뜻이 라지 S는 실질적인 자극이고요. 라지 R은 실질적인 반응이고요. 스몰 r과 S는 화자와 청자가 언어적인 반응과 자극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50쪽의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배가 고픈 소녀가 사과를 보고 사과다라는 언어적 반응을 하였으며 이걸 통해서 사과를 따주게 되는 과정인데 이 자극과 반응 가운데서 이걸 의미라고 말하는데 브룸필드는 반응의 양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실제적인 자극 상황을 의미 탐구에 아주 중요한 초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미를 이렇게 행동의 양상으로 본 장점이 있지만은 자극과 반응이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탕에서 온도가 한 45도쯤 되는 뜨거운 탕에서 열탕에서 어떤 분이 시원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어린애가 그 탕에 들어갔다가 가령 화상을 입는 수가 있습니다. 그 어른의 하는 시원하다라는 말을 듣고 화상을 입었는데요. 그러니까 자극상황과 반응상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매우 단순하게 이 생각을 전개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이런 행동주의 학설은 당시의 행동주의 심리학은 곧 이어서 나오는 촘스키의 1950년대에 생성 언어학, 변형 생성 언어학이 나옴으로 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선천적으로 타고나는데
그 이론에 부딪혀서 행동 주의는 곧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용법을 설명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비트겐슈타인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나 지시나 또는 이런 문제로 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관계로 잴 수 있는 게 아니고 의미는 그 행동 양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단어의 의미는 그 언어의 의미다. 예컨대 보다를 한번 보시면 10쪽에 신호등을 보는 거, 책을 보는 거, 맞선 보는 거, 뭐 시장 보는 거, 먹어보는 거 수많은 보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용법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보면 비트겐슈타인은 의미에 대해서 묻지 말고 용법에 대해서 물어보라.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장점도 있지만은 또 가령 그 새로운 용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용법을 이해하는가? 또 용법이 진정 의미인가? 이런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또 촘스키의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라는 그런 가설 앞에 가령 이것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어는 인간 고유한 그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선천적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촘스키 학설은 오늘날 상당히 많은 그 생리학자라든가 또 새로운 그 시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촘스키 언어는 선천적이다, 생득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촘스키의 폭력이다, 촘스키스 바이런스다, 촘스키의 테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은 이 의미가 용법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인지언어학의 기반이 된 유시지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하는 용법 기반 모형에서 이것이 다시 상당히 많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미 탐구에서 의미가 무엇인가, 뜻맛이 무엇인가, 또 의미의 정의를 앞선 사람들은 어떻게 해왔는가, 또 구체적으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용까지 또 용법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감정적 반응부터 공부해서 제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